안녕하세요. 자, 지구과학 1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지구과학 2 강의를 쭉 올렸었는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지구과학 1 강의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구과학 1도 지구과학 2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고체지구, 우리 지구에서 딱딱한 부분, 땅이나 돌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체지구, 지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대기와 해양에 관한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원이 우주, 별에 관한 내용, 우주에 관한 내용들을 쭉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고체지구부터 시작할 건데 그 첫 내용은 바로 판구조론의 정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도 판구조론이 나와요. 근데 그 판구조론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정립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란 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스와 디츠의 해양적 확장설이 등장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판구조론이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양적 확장설이 어떤 이론인지 어떤 학설인지를 쭉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베게너의 대륙이동설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베게너라는 사람은 독일의 기상학자였어요. 특히 극지방에 있는 빙하를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베게너가 이제 어느 날 빙하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빙하는 이제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빙하들이 움직이다가 빙하와 빙하가 부딪히기도 하고 빙하와 빙하의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는데 그걸 보다가 이제 베게너라는 사람이 땅도 빙하처럼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륙이동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대륙이동설을 정리하면 이래요. 과거에 초대륙이란 건 대륙들이 다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그런 큰 덩어리를 말하는데 과거에 초대륙 상태였던 때가 있었으며 그때의 초대륙을 우리가 판게아라고 한다. 근데 그 판게아는 분리되고 쪼개지고 그리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 그러니까 육지와 해양의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학설이에요. 한마디로 대륙은 이동했다라는 거죠. 네, 베게너가 근거 없이 주장을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베게너가 이 대륙이동설을 주장할 때 그 근거들이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베게너가 어느 날 지도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남아메리카죠.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인데 지금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마치 요리조리 맞추면 이렇게 요리조리 맞추면 퍼즐처럼 일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얘네가 붙어있던 게 아닌가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 사이의 해안선의 모양이 퍼즐처럼 일치한다. 이게 바로 대륙 이동의 첫 번째 증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여기는 산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산에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를 보니까 자, 우리 지질 구조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지질 구조라고 하면 뭐 습곡이라든가 단층, 부정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멀리 떨어진 산에서 지질 구조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마치 과거에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는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자, 세 번째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뿅. 우리 바닷속에 사는 파충류 중에 메소사우루스라는 애가 있었어요. 되게 작은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이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이렇게 남아메리카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베게너가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지금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서 발견이 된다는 건 과거에 얘네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물이 살았던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서 베게너는 기상학자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땅에 관해서 연구하는 건 지질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베게너를 이제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이제 기상학 빙하 연구하는 애인데 네가 왜 이렇게 땅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이게 괜히 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야, 메소사우루스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바다, 요 대서양을 수영해서 이동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베거너가 내가 메소사우루스 보니까 얘가 이게 물갈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먼 바다를 수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베개너 싫어하는 베개너 안티들이 이번에는 그러면 과거에는 여기 대서양에 엄청나게 큰 육교, 다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메소사우루스가 이 다리 왔다 갔다 해서 두 군데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베개너가 좀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베개너가 그래도 반박해줘야겠다 하고 이번에는 사실 이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남아메리카에서 전체에 발견되는 게 아니고 남아메리카의 동쪽에서만 발견이 돼요. 마찬가지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전체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서쪽에서만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얘 메소사우루스가 이렇게 긴 육교를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당연히 한 대륙 안에서는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이렇게 분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메소사우루스 화석뿐만 아니라 어떤 식물 화석이 있었어요. 그 식물 화석은 이렇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게다가 남극 대륙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 식물 화석은 지금 완전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들에서 발견이 된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이 된다. 이런 화석의 분포가 바로 대륙이동설의 세 번째 주장이라는 거죠. 네 번째 주장은 빙하의 흔적인데 여러분 우리 빙하라는 건 땅 위에 있는 얼음을 우리가 빙하라고 하죠. 근데 그 빙하가 이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빙하가 이동할 때는 빙하가 그 아래에 있는 암석을 긁어가지고 어떤 흔적을 남겨요. 그러니까 빙하가 남긴 어떤 발자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빙하의 흔적이 당연히 남극 대륙에 있겠죠. 남극 대륙은 지금 현재도 빙하가 있는 곳이니까. 근데 이 빙하의 흔적이요. 남극뿐만 아니라 요렇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모두 발견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곳들은 지금은 빙하가 있을 정도로 추운 고위도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빙하의 흔적이 있다는 건 과거에 빙하가 있었다. 과거에는 고위도 지역이었다. 과거에 얘네가 남극 대륙에 붙어서 좀 더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참고서 같은 데 있는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 빙하의 흔적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아마 뭐 화살표로 나와 있을 텐데 그 방향성을 봤을 때 얘네가 이 남극 대륙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그거 역시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의 4가지 증거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4개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베게너는 그 당시 대륙이동설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계냐?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는 제시했지만 그 크고 무거운 대륙이 왜 이동하는지 그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한계점인 거죠. 그래서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내가 꼭 설명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좀 극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요. 탐사를 떠나요. 그러다가 이제 실종이 됩니다. 죽은 거죠. 원동력을 찾으러 갔다가. 그래서 베게너는 사실 살아생전에 자기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을 인정받지 못하고 죽게 된 거죠. 이제 나중에서 현재가 돼서야 우린 대륙이동설이 맞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학설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 학설로 홈스의 멘틀 대류설 보겠습니다. 대륙이동설 이후에 등장한 게 바로 홈스의 멘틀 대류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멘틀이라고 하면 우리 지구의 그 내부 구조를 봤을 때 우리 지구를 이렇게 딱 잘라서 단면을 보면 가장 바깥쪽에 얇은 껍질인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멘틀이 대류한다라는 학설이에요. 근데 그 멘틀 전체가 대류한다는 게 아니고 멘틀 중에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암석이 완전히 녹으면 그거를 마그마라고 하죠. 근데 암석이 완전히 녹은 게 아니고 일부분만 부분적으로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부분 용융 상태라고 해요. 이렇게 부분 용융 상태에서 유동성이 있는 멘틀을 우리는 특별히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마치 뭐 젤리 같은 아니면 엿 있죠. 엿이 녹은 것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멘틀이 유동성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대류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을 때
지구 표면에서 지구 안쪽, 중심 쪽으로 갈수록 더 뜨거워요. 그 이유는 뭐냐? 자, 깊은 곳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애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붕괴를 해서 그 붕괴를 할 때 열을 방출하는 성질이 있는 원소들이에요.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열이 방출된다? 그 열이 스물스물 멘틀 쪽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구의 중심부는 뜨겁습니다. 고온이에요. 그러면 지구 중심부에 있는 그 고온, 열이 또 스물스물 멘틀 하부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열과 그리고 지구 중심부의 고온인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유동성이 있는 멘틀을 봤을 때 그 하부가 고온이 되고 상부, 그러니까 표면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저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인에 의해서 멘틀 상부와 하부의 온도의 차이가 생겨요. 근데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기면 대류를 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뭐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주전자 속에 있는 물이 대류를 하듯이. 그래서 멘틀의 내부에 열대류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대륙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물건이 움직이듯이 대륙이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 위에 있는 요 대륙 있죠? 요 대륙 덩어리가 계속해서 대륙 덩어리가 이제 늘어나다가 뚝 하고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지금 요 대륙이 뚝 하고 끊겨가지고 요렇게 두 덩어리가 된 거고 가운데 이제 멘틀이 다시 올라오면서 상승부에서 새로운 해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멘틀 대류설에서는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대륙 지각이 뚝 분리가 되고 그 가운데 새로운 해양, 바다가 생성된다. 반대로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는 뭐가 생기냐? 하강하는 부분에는 산맥, 그리고 해구라고 해서 이제 바닷속에 구멍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깊게 파인 틈이 바다에 생긴다. 여기까지가 바로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에요. 자, 홈스의 멘틀 대류설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해양적 확장설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우리 해양적 확장설이라는 그 학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해저 지형 탐사 방법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해저 지형이라고 하면 해수면 아래에 있는 땅의 모양을 말하겠죠. 이 해저 지형을 알아내기 위해서 음향측신법이라는 탐사 기술을 이용합니다. 측신법.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나라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뭐 이로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이 음향측신법도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타고 몰래 이제 상대편 나라로 들어갈 때 이럴 때 이제 적이 우리나라로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잠수함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아내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음향측신법도 생긴 겁니다. 음향측신법이 뭐냐면 이렇게 해수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탐사선 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에서 이 해저 쪽으로 초음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초음파가 해저면에 닿은 후에 다시 해저에서 이 초음파가 반사되어서 다시 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거속시 공식 알고 있잖아요. 속도는 뭡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런데 이 초음파가 지금 출발해서 다시 여기 배 쪽으로 올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수심, 뭐 h라고 할까요? 이 h를 두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 이 거리에다가 이 h를 대입하고 시간에다가 내가 특정한 그 시간 값을 대입하고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의 속도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니까 그럼만 계산을 하면 내가 수심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배를 계속해서 이동시키면서 각각의 위치에서 수심을 구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해저 지형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낸 게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 보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지형이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게요. 우리가 바다 밑에도 이렇게 볼록한 해저 산맥이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해저 산맥을 우리 해령이라고 하고요. 사실 해령을 자세히 보면 좀 확대를 해볼까요? 해령이 이렇게 볼록 봉우리가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오목한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골짜기 보이죠? 이 골짜기는 특별히 우리가 열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해령과 반대로 왼쪽 볼까요? 왼쪽에 보면 이번엔 바다에서 움푹 들어간 틈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바다에서 깊은 곳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틈, 구멍을 우리가 바다에 있는 구멍이다 라고 해서 해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측시법을 이용해서 해저의 지형이 쭉 평탄한 게 아니고 움푹 들어간 것도 있고 볼록 튀어나온 것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해저 지형을 보고 헤스와 디츠라는 사람이 이번엔 해저 확장설을 주장합니다. 자, 헤스와 디츠가 주장했던 해저 확장설이 뭐냐? 해저, 바다의 이제 밑에 있는 땅이 확장, 넓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다가 넓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4단계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그림 볼게요. 자, 이거 다 대륙이에요.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대륙이 이렇게 멀어져요. 한마디로 대륙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딱딱한 대륙이 늘어납니다. 쭉 늘어나면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얇아지게 되겠죠. 얇아지고 그리고 얇아지다가 대륙이 뚝 하고 분리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보면 대륙이 이렇게 분리됐고요. 그럼 가운데에는 빈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 빈 공간에는 여러분 마그마가 올라와서 그 마그마가 굳어요. 그러면 요건 이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되는 거고 해양판이 되는 거고 그 위에 물이 고이면서 새로운 바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판들이 멀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륙은 이제 요렇게 멀어졌고요. 가운데 있는 바다는 원래 요 정도 범위였는데 요 정도로 넓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어떤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점점점 바다가 넓어진다라는 게 헤스와 디츠의 해저 확장설입니다. 그래서 헤스와 디츠는 앞서 봤던 해저 지형에서 해령에서는 판이 멀어지고 그리고 해구에서는 판과 판이 가까워지면서 소멸됩니다 라는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 주장을 할 때 물론 증거가 있었을 겁니다. 자, 헤스와 디츠가 제시했던 증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뭐뭐뭐가 증가한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해령 한번 그려볼게요. 해령이 바다에 있는 이렇게 산맥이라 했죠. 그 위에 이렇게 해수면이 있겠죠. 자,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새로운 판이 태어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판이 태어나고 기존의 해령에 있던 판들은 점점점 밀리면서 해령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늙은 판, 늙은 판이 있어요. 그러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판의 나이가 증가한다. 판 또는 지각의 나이가 증가한다라는 게 해저 확장설의 증거고요. 또 이런 증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물 밑이니까 퇴적물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그러면 해령이랑 가까운 곳은 얘는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퇴적물이 쌓인 기간도 짧아서 퇴적물의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아요. 근데 해령에서 먼 곳을 보면 얘는 나이가 멀었으니까 과거에 해령 근처에서부터 쭉 퇴적물이 쌓여왔겠죠. 그럼 퇴적물이 쌓인 기간이 기니까 얘는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퇴적물의 두께를 내가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령에서 멀수록 퇴적물이 쌓인 두께는 더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퇴적물의 두께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 해령에서는 이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화산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화산 활동을 한다는 건 이제 땅이 뜨거워가지고 막 부풀 거예요. 우리가 빵 구울 때 빵이 막 부풀듯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땅이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지형이 조금 높은데 점점 해령에서 멀수록 땅이 식게 되니까 땅도 수축해가지고 좀 더 이제 그 고도가 낮아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수심을 생각해 보면 수심은 해령과 가까운 곳은 땅이 부풀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심이 이렇게 얕을 거고 해령에서 멀수록 땅이 이제 수축하고 식게 되니까 수심이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해령에서 멀수록 수심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봤던 해령에서 멀수록 판의 지각의 나이라든가 퇴적물의 두께라든가 수심이 증가하는 건 모두 해령에서 판이 생성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설명한 거죠. 근데 실제로 해령에서 멀수록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저 확장설을 이제 지지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증거는 이게 있습니다. 방금은 우리가 해령에 관해서 증거를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는 해구 쪽의 증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해구라는 건 바다에 있는 구멍인데 헬스와 디츠는 그 해구가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판이 있고 어떤 판이 있을 때 두 판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 두 판의 밀도가 달라요. 얘가 밀도가 작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밀도가 크다고 하면 아마 이 두 판이 만나는 경우 밀도가 더 큰 오른쪽 판이 밀도가 작은 애 밑으로 들어가겠죠. 우린 그걸 섭입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왼쪽 판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 판은 밀도가 크니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이 바로 해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의견이 맞다면 여러분 여기 요 부분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깊이가 해구랑 가까운 쪽은 이런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거고 해구에서 멀수록 뭐 요런 부분은 좀 더 깊은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하겠죠. 그때 우리가 요 지진이 발생하는 그 진원이 있는 요 대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베니오프대 또는 섭입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베니오프대, 섭입대가 존재하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 말은 해구에서 두 판이 가까워지고 지금 이렇게 섭입하는 판은 소멸하는 중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베니오프대의 발견이에요. 베니오프대의 발견. 자, 그럼 세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얘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이다. 자, 일단 우리 고지자기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고지자기. 이게 우리 다음 시간에 지구의 자기장, 평각이나 복각 얘기를 하면서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지구에는 지구 주변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지구 내부에 거대한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이 지구 주변 영역에 자기력이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요, 현재는 이래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잖아요. 현재는 자기장이 남극, 정확히 남극은 아니지만 남극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북극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현재와 같은 방향일 때를 우리가 정자극기라고 해요.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 계속 그대로가 아니고요. 바뀌기도 해요.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있고 여기 북극이고 여기 남극이면 이번엔 반대로 북극 쪽에서 나와서 남극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와 반대이다. 이때를 우리가 역자극기라고 해요. 어떤 딱 고정된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반복이 된다. 그런데 자, 어떤 암석들은요, 암석이에요. 그 암석이 생성될 때, 만들어질 때 지구의 자기장이 암석 속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 그러면 내가 이 암석의 나이를 알고 이 암석 속에 있는 자기장의 그 방향을 보면 그 시기에 우리 지구의 자기장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근데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에서는 새로운 암석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그 마그마가 이제 굳으면서 새로운 암석이 탄생한다.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지구 자기장이 이때 암석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흰색인 걸 보니까 정자극기였나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 해령 근처에 있던 정자극기가 기록된 암석들은 여기로 밀리게 되고 또 다시 새로운 암석이 해령에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지구 자기장 방향이 반대로 역자극기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해령에 진한색 암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 더 지났어요. 맨 처음에 만들어진 흰색, 근데 두 번째에서 만들어진 검정색 역자극기,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세 번째 시기에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의 지구 자기장은 정자극기였다. 그럼 여기 흰색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해령에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면 이 해령 근처에 암석들에 기록된 그 고지자기의 기록을 보면 걔네가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반복되는 게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다시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고지자기의 줄무늬라는 게 얘네가 지금 마치 줄무늬 같잖아요. 기록된 모습이. 그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이다. 그게 바로 해저 확장설의 세 번째 증거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네 번째 증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아까 봤던 해령은 판가판이 멀어지는 경계라고 했는데 해령을 사실 자세히 보면 해령들이 뚝뚝 끊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해령이 여러분 여기가 지금 대서양이잖아요. 대서양의 가운데에 이렇게 해령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령을 내가 확대해 보면 해령이 사실 이게 해령이에요. 이게 해령인데 얘네가 뚝뚝 끊겨져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해령에서 두 판이 멀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자, 요 파란색 기준으로 멀어지고 요 파란색 기준으로 멀어지고 이 파란색 해령 기준으로 멀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을 기준으로 위아래 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스쳐 지나가죠. 여기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변환단층. 자, 이 변환단층이 지금 파란색 해령의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해령에 수직하게 나타나는 변환단층, 이 변환단층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해령에서 두 판이 멀어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해저 확장설의 증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마지막에 등장한 학설 헤스와 디치의 해저 확장설은 해령에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해구에선 기존의 판이 소멸된다라는 학설인데 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첫 번째,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판의 나이라든가 퇴적물의 두께라든가 아니면 수심이 증가한다. 요게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는 해구 근처에서 베니오프대가 발견된다. 요게 두 번째였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한다. 요거였었고,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변환단층의 발견이었었죠. 그래서 사실 요 해저 확장설의 증거를 네 가지를 요게 왜 해저 확장설의 증거인지를 이해하는 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해한 학생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 자, 우리 이번 시간 제목이 판구조론의 정립이에요.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립이 되었냐. 맨 처음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그리고 홈스의 멘틀 대류설, 마지막 헤스와 디치의 해양적 확장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구조론이 나왔다. 판구조론은 뭐냐? 우리 지구 있잖아요, 지구. 구 모양의 지구가 그 지구의 표면이 사실 이제 하나의 판이 아니고 지구의 표면이 이제 딱딱 여러 개의 조각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치 퍼즐처럼.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해요.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그 판과 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진,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지금도 판들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땅덩어리가 실제로 이동을 한다는 거고 그 이동하는 속도는 우리 손톱 있죠. 손톱이 자라나는 속도 정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진이라든가 화산 활동이 다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1강 내용의 끝입니다. 자, 1강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약간 어떤 과학의 역사, 과학사 내용도 살짝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마무리하고요. 우리 2강은 평각과 복각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는 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